깊은 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푸른반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숙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당신 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유령이 속삭입니다. 내 동생이 나를 죽였다. 아들아, 내 손에 피를 묻혀 나를 구원해라.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일까요? 연봉 1억의 유망한 상속자에서 단숨에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린 남자. 인류 문학사상 가장 거대한 고뇌로 불리는 햄릿은 바로 이 잔인한 정서적 살인 명령에서 서막을 올립니다. 엘시노어 성의 자정은 죽음보다 차갑습니다. 도초를 서던 경사들의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고 성벽을 때리는 파도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햄릿의 영혼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 내부를 가득 채운 기묘하고도 역겨운 공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서거한 지 고작 한 달. 아직 장례식장에 피워든 향불의 매키한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왕궁의 대연회장에는 숙부와 어머니의 결혼을 축하하는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쓰려던 고기가 결혼식 피로연 식탁에 그대로 올랐다는 햄릿의 독설은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심리적 구토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 거트루드가 숙부 클로디어스의 품에 안겨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웃는 모습을 보며 햄릿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변성에 치를 떱니다.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여자루다. 햄릿이 내뱉은 이 탄식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세상의 유일한 이정표이자 도덕적 기준이었던 어머니라는 우조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참상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해야 할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비천한 권력욕과 성욕으로 뒤바뀌는 것을 목격한 순간 햄릿의 내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동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창이자 유일한 절친이었던 호레이쇼의 등장은 햄릿에게 마지막 구원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레이쇼가 가져온 소식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초자연적인 공포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왕자님, 성벽 위에 돌아가신 선왕과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납니다. 지적인 한문을 논하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 기괴한 소식은 햄릿에게 남아있던 이성적인 현실과 우정의 공간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벼랑 끝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유령. 그 형체는 살아있는 자의 육신으로는 결코 낼 수 없는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유령은 파도가 바위를 부수는 아찔한 경계에서 햄릿의 귀에 독약보다 더 치명적인 진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정원에서 잠든 내 귀에 내 동생이 독약을 부었다. 나의 생명, 왕관, 왕비까지 그 뱀 같은 놈이 가로챘다. 아들아, 나를 사랑했다면 복수해라. 하지만 내 어머니는 하늘의 심판에 맡겨라. 유령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서슬퍼런 명령이었고 햄릿의 영혼을 완전히 구속하는 족쇄였습니다. 이 순간 햄릿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집니다.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은 햄릿은 절개합니다. 기억하라고요? 예, 내 뇌리에 새겨진 모든 즐거운 기억, 학문의 지식, 청춘의 꿈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당신의 복수 명령만을
이 수첩에 새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사랑하는 오피리아와의 순수한 로맨스를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청년 햄릿이 아니라 죽은 자의 원한을 대행하는 복수의 도구이자 시스템의 잎사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우리는 햄릿이 왜 그토록 지독한 고뇌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령의 복수 명령을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유산의 폭력성이자 완벽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꿈이나 타인에게 당한 한과 복수심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면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마땅히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령은 햄릿의 효심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그의 미래를 통째로 압수합니다. 복수를 명령하면서도 도덕적 순결함은 유지하라는 모순된 조건을 내걸죠. 행동하라고 하면서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전형적인 이중구석입니다. 게다가 햄릿이 처한 상황은 현대 심리학에서 애도할 권리 박탈과 복합 외상성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소화하기도 전에 사회와 가족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억지로 일상복귀를 강요합니다. 장례식 고기가 결혼식 탁자에 올랐다는 비유는 슬픔의 여운조차 허락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잔인한 효율성을 꼬집은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환승재혼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유일한 친구마저 공포의 목격자가 된 상황에서 햄릿에게 복수는 사실 미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감정 분출구였습니다. 햄릿이 보여주는 결정장애는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의지가 내 자아를 장악했을 때 일어나는 거대한 심리적 마비 현상인 셈이죠. 이제 이 장에서는 이 마비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햄릿이 선택한 기괴한 방어 기제, 관계의 가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엘시노어 성의 화려한 회랑 사이로 왕세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몰골의 사내가 흐느적거리며 걸어옵니다. 깃은 비뚤어지고 신발끈은 풀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폭음을 응시하는 사내. 바로 햄릿입니다. 그는 유령의 복수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스스로 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의 요새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숙부의 칼날을 피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가려내기 위해 관기라는 두꺼운 가면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햄릿이 내뱉는 거친 헛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는 성 안의 웅장한 대리석 벽에 부딪혀 기분 나쁜 잔향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고결했던 왕자가 마침내 미쳐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 밑에 숨겨진 햄릿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성 안의 모든 가식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기의 칼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의 방이었습니다. 정성껏 수놓던 자수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향기로운 꽃들이 꽂혀있던 화병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곳에 햄릿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오피리아의 손목을 움켜잡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오피리아에게 비친 햄릿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지옥에서 갓 빠져나온 망령의 모습이었습니다. 햄릿은 깨달았습니다. 수포 클로디우스와 재상 폴로니우스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 순수한 여인마저 스파이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뿌리치고 떠납니다. 오피리아의 방에 남겨진 것은 찢어진 치맛자락과 주인을 잃은 진주 목걸이, 그리고 공포로 얼어붙은 정적이었습니다. 햄릿은 그녀를 밀어내야만 그녀가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피리아라는 작은 우주를 파괴하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동시에 엘시노어 섬에는 낯선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햄릿의 어린 시절 친구들인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숙부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진심을 캐내기 위해 거액의 보상을 약속하고 불러들인 천부 감시자들이었죠. 햄릿은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굴함을 단숨에 간파합니다. 덴마크는 감옥이다라는 햄릿의 절규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어머니,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죽고 못 살던 친구들까지 모두가 숙부의 눈과 귀가 되어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현실. 햄릿은 그들 앞에서 더욱 미친 척 연기하며 속삭입니다. 나는 북북서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만 미친다네. 그가 쥐고 있는 낡은 책의 페이지들이 발해가듯 햄릿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관기의 가면은 점차 그의 살갗에 달라붙어 이제는 무엇이 연극이고 무엇이 진짜 햄릿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계로 그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햄릿이 선택한 극단적인 생존 방식인 광기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곳은 현대인들이 부조리한 조직이나 독성 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사회적 가면 혹은 조용한 사직의 가장 처절한 형태입니다. 직장 상사가 내 대학 동창을 매수해 나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햄릿이 느낀 공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때 햄릿이 선택한 미친 연극은 일종의 비대칭목이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인간은 시스템 안에서 쉽게 제거당하지만 미친놈은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권력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 증후군의 변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내비라고 대답하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햄릿은 그 가면을 거꾸로 썼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전이입니다. 햄릿은 숙부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공포를 가장 약한 고리인 오피리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데이트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의 메커니즘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쓴 가면이 결국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부터 질식시킨 것입니다. 햄릿은 똑똑한 전략가였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햄릿이 이 모든 가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버리는 기막힌 반격, 쥐던 연극이 시작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의 민낯이 드디어 드러날까요? 엘시노어 성의 임시극장.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인자한 미소를 지은 숙부 클로디어스와
왕비 거트루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 어두운 그늘 속에서 햄릿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의 폭로가 진실인지 혹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악마의 함정인지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바로 연극 곤자가의 살인이었습니다. 소설 속의 소설, 연극 속의 연극이라는 이 이중의 덫은 오직 한 사람, 숙부의 숨겨진 죄책감을 낚아채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지도치였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무대 위의 배우가 잠든 왕의 귀에 독약을 붓는 순간 극장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줄기 촛불만이 숙부 클로디어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인자한 구강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범죄자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숙부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떨리는 손은 마시던 술잔을 놓쳐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렸습니다. 불을 밝혀라. 당장 이 자리를 끝내라. 숙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듯 극장을 빠져나가는 소란 속에서 햄릿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령의 말이 맞았어. 연극으로 저자의 심장을 낚아챈 거야. 붉은 벨벳 커튼 위로 흔들리는 촛불의 잔상과 주인이 떠난 화려한 의자들은 햄릿이 거둔 첫 번째 승리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왬을 처단할 법적, 도덕적 명분이라는 완벽한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직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홀로 남은 숙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햄릿의 손이 허리춤의 장검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도 반역군도 없는 완벽한 암살의 기회.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던 그 순간 햄릿의 뇌리가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자를 베면 기도 중에 죽은 저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겠지. 그건 아버지를 지옥에 가둔 자에게 베푸는 포상일 뿐이야. 햄릿은 칼을 다시 거두어 들였습니다. 기도실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차가운 달빛과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은 날아오르나 마음은 땅에 남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숙부의 독백이 교차했습니다. 햄릿이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망설이는 사이 칼날에 묻었어야 할 숙부의 피는 결국 죄 없는 이들의 눈물로 치러지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우리는 햄릿의 천재적인 기획력과 동시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인 행동의 지연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햄릿이 벌인 이 주단 연극을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완벽한 공개 폭로이자 교묘한 팩트체크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리를 저지른 강력한 임원을 잡기 위해 내부 고발자가 의도적으로 관련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전 사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찔려서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햄릿은 이 지점에서 단순한 복수주의자가 아니라 치밀한 기획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실 장면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석마비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최선일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며 너무 많은 변수를 계산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햄릿은 도덕적 결벽증과 종교적 논리에 갇혀 칼을 거두었습니다. 사후세계의 공정성까지 계산하려다 눈앞의 정의를 놓친 것이죠.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착한 사람들의 망설임이 악인들의 과감한 실행력보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햄릿이 여기서 숙부를 처단했다면 이후에 벌어질 오피니아의 자살도 폴로니우스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햄릿의 지나친 지성과 결백증이 오히려 비극의 규모를 키우는 독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햄릿처럼 너무 많은 생각의 늪에 빠져 기회를 놓쳐본 적이 없으신가요? 리더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장에서는 이 망설임의 대가로 햄릿의 손에 엉뚱한 사람의 피가 묻게 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닫게 됩니다. 햄릿의 부러진 칼끝이 향할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엘시노어 성의 깊은 내실, 왕비의 침실을 들이운 붉은 벨벳 커튼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을 때 햄릿은 망설이지 않고 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고뇌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던 천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이성을 상실한 그는 커튼 뒤에 숨은 자가 숙부 클로디였을 것이라 맹신하며 눈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커튼이 젖혀지고 바닥으로 쓰러진 육체는 숙부가 아닌 무고한 재산 폴로니우스였습니다. 햄릿의 손에 묻은 이 무고한 피는 결국 그가 그토록 아끼고 밀어내려 했던 연인 오피리아의 영혼을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채 버려진 오피리아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미쳐버리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들꽃을 엮어 머리에 쓰고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성안의 강가를 서성였습니다. 미나리아 제비, 쐐기풀, 데이지, 그리고 야생 난초. 오피리아가 앙상한 품에 안고 있던 꽃들은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여버린 그녀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가로 뻗어있던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지며 그녀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결 위에 넓게 퍼져나가던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과 수면의 부초처럼 흩뿌려진 꽃잎들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들이 벌인 전쟁이 낳은 가장 무고하고 슬픈 파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엘시노어 성의 찬란한 대리석 바닥 아래 묻혀있던 야만성을 폭로하는 비극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향하던 유배선에서 구세일생으로 탈출해 덴마크로 돌아온 햄릿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축축하고 음산한 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햄릿은 무덤 파는 광대가 파헤친 흙더미 속에서 굴러나온 해골 하나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한때 어린 햄릿을 등에 업고 뛰놀며 웃음을 주었던 왕실의 광대, 요리게 해골이었습니다. 햄릿은 그 차갑고 구멍 뚫린 눈목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깊은 허무와 마주합니다. 이 입술로 나에게 뽀뽀를 해주곤 했는데 내 주인의 방에 가서 말해주려무나.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고치고 향수를 뿌려도 결국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렉산더 대왕도 시저도 결국 죽어서 흙이 되고 그 흙으로 포도주 통의 구멍을 막는 진흙마개가 될 뿐이라는 처절한 깨달음. 묘지의 축축한 흙내음과 사반이 흩어진 뼈 조각들은 권력을 향해
서로를 죽이고 기만하던 엘시노어 성의 모든 투쟁이 얼마나 덧없는 총극인지를 잔인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종소리와 함께 오피리아의 소박한 장래 행렬이 들어오고 햄릿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무고한 폭력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장에서 우리는 햄릿의 서사가 치밀한 복수극에서 존재론적 허무주의로 급격하게 심화되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앞선 3장에서 햄릿이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숙부를 죽일 타이밍을 놓치는 분석마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4장 초반의 햄릿은 도리어 아무런 생각 없이 칼을 휘둘러 무고한 폴로니우스를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억압된 이성의 충동적 폭발입니다. 평소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도덕적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가장 어리석고 맹목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현대 사회의 범죄 심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충동이 유발한 오피리아의 비극은 현대 사회의 정서적 번아웃과 정신적 붕괴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피리아는 햄릿의 가스라이팅과 아버지의 가부장적 억압이라는 이중의 심리적 폭력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녀가 미쳐서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장면은 고통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무언의 구조 요청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과 권력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부서지고 희생되는 것은 이처럼 약하고 순수한 존재들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묘지에서 요리개 해골을 드는 장면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적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2026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경쟁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자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왕관을 향해 숨가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권력과 아름다움의 끝이 결국 흙 한 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서로를 기만하고 상처 주며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햄릿이 마주한 해골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진실 앞에서 인간의 속물 근성과 탐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폭로하는 지적인 반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5장 모든 패가 드러난 결투장에서 이 비극의 최종장이 펼쳐집니다. 독이 든 장과 칼날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햄릿은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오피리어의 흙 묻은 무덤 앞에서 햄릿과 레오티스는 이미 한 차례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레오티스의 분노 그리고 뒤늦게 사랑을 울부짖는 햄릿의 광기가 무덤 속에서 뒤엉켰죠. 왕궁의 경비병들이 이들을 떼어놓은 직후 무대 뒤편에서는 숙부 클로디어스의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정치적 조작이 시작됩니다. 숙부는 분노로 눈이 뒤집힌 레어티스를 밀실로 불러들여 속삭입니다. 햄릿은 내 아내의 아들이자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자다. 내가 그를 공개 처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동생을 미치게 한 그 자를 네 손으로 직접 합법적으로 죽일 기회를 주마. 숙부는 레어티스의 거대한 슬픔과 분노를 햄릿을 제거하기 위한 청부살인의 칼날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것이 바로 왕실 친선 펜싱 경기라는 가짜 무대였습니다.
반면 햄릿은 왜 이 황당한 결투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미친 척하는 연극을 하던 햄릿에게 숙부의 신하 오스릭이 찾아와 완이 햄릿의 검술 실력에 거액의 판돈을 걸었다며 도발합니다. 햄릿은 이것이 덧침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친구 호레이쇼가 불길하니 경기를 취소하라고 만류했을 때 햄릿은 생의 마지막 깨달음이 담긴 말을 남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이네. 올 것이 지금 온다면 나중에 오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면 지금 오겠지.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가짐 뿐이네. 햄릿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레어티스에게 깊은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결투를 도망친 삶을 끝내거나 혹은 숙부의 숨통을 끊을 운명의 종착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칼을 쥔 두 청년, 한 명은 조작된 분노로 또 한 명은 자포자기한 숙명론을 품고 마침내 피로 물들 결투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엘시노어 성의 대연회장. 화려한 촛대들이 사방을 밝히고 있고 왕국의 귀족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 두 자루의 검이 마주섰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햄릿과 역시 아버지를 잃고 복수기가 되어 돌아온 레어티스의 결투. 이곳은 겉으로는 단순한 친선 경기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바닥에는 숙부 클로디어스가 정교하게 설계한 잔인한 살인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레어티스의 검끝에는 단 한 방울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약이 발라져 있었고 경기장 한 구석에 놓인 화려한 황금 잔 속에는 햄릿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한 독이 든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흐르는 팽팽한 공기는 이제 이 연극이 어떤 방식으로든 피의 파국으로 끝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투의 막이 오르고 날카로운 검들이 공중을 가르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초반의 공방은 햄릿의 우세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수의 도미노는 지독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승리에 기뻐하던 왕비 거트루드가 목을 축이기 위해 숙부의 다급한 만류를 뿌리치고 독이 든 황금잔을 들이켠 것입니다. 왕비여 마시지 마라. 숙부의 절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왕비가 독배를 마시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란 속에서 레어티스의 독 묻은 검끝을 햄릿의 살을 받고 지나갔습니다. 격분한 햄릿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레어티스의 검을 빼앗아 들었고 그 독검으로 도리어 레오티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핏물로 얼룩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레오티스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진실을 고백합니다. 왕자여, 나도 죽어가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왕이 꾸민 짓이오. 검에도 잔에도 독이 들어있어. 마침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마주한 햄릿은 더 이상 망설이던 과거의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퍼져가는 도끼를 쥐어짜내어 숙부 클로디어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독 묻은 검으로 왕의 가슴을 관통하고 어머니를 죽인 그 독배의 남은 술을 숙부의 목구멍 속으로 강제로 들이부었습니다. 탐욕과 기만으로 왕자를 찬탈했던 독재자는 자신이 뿌린 독약에 중독되어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몰락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왕비도 레어티스도 국왕도 그리고 햄릿 자신도 모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왕가는 피비린내 나는 바닥 굴러다녔고 왕국의 화려한 등불들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죽음의 서늘한 그림자가 햄릿의 눈을 가릴 때 그의 곁에는 오직 충직한 친구 호레이쇼만이 남았습니다. 호레이쇼는 친구를 따라 독배를 마시려 했으나 햄릿은 그의 손을 막아서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살아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이 비극의 진실을 세상에 전해다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방인 포틴브라스 군대의 승전고 소리를 들으며 햄릿은 인류 문학사상 가장 쓸쓸하고도 묵직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머지는 침묵뿐이다. 왕세자의 고결한 심장이 멈추고 엘시노어 성을 지배하던 모든 가짜들의 소원과 비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방인 군대의 무거운 군화 소리만이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 도착했음을 알릴 뿐 햄릿이 그토록 고뇌했던 정의와 진실의 자리는 거대한 침묵 속으로 영원히 매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햄릿의 위대한 비극의 마침표를 마주했습니다. 일전부터 오전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 복수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승자가 없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의 찬장을 보여줍니다. 햄릿은 복수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가문의 전멸과 왕국의 붕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파멸이라는 가장 가혹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최후의 결투장 장면을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막장 폭로전이나 조직 내에서 너 죽거나 죽자식의 진흙탕 법정 공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리와 범죄를 폭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나 자신의 커리어와 영혼, 그리고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전부 불태워버리는 치킨 게임의 결말인 셈입니다. 특히 햄릿의 마지막 대사인 나머지는 침묵뿐이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모든 가짜들의 소음, 즉 숙부의 위선적인 연설과 어머니의 변명, 가짜 친구들의 감시가 죽음으로써 마침내 끝이 났다는 해방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토록 치열하게 고뇌하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지식인의 외침이 결국 왕국의 몰락과 이방인의 점령이라는 허무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역사의 냉혹한 침묵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불조리와 싸우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방식은 과연 당신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또한 또 다른 독을 품은 칼날이 되어 파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푸른밤 도서관과 함께 켜만한 밤 되십시오.